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이 잘 산다는 게 무언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 숨 쉰다는 것 자체도 감사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4살 연하의 남편과 18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건 일하던 곳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백화점에 취업을 해 일을 했습니다. 스포츠 의류 매장이었기에 고객분들이 대체로 젊은 분들이었죠. 저도 어린 나이다 보니 잘 맞았는지 판매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그 의류 브랜드에서 대형 매장을 오픈하면서 저에게 매장 매니저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일하던 백화점을 그만두고 나름 좋은 조건으로 브랜드 매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위치도 좋았고 그 당시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나날이 좋았습니다. 품목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있었죠. 일손도 많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직원들이 15명이 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커플들도 많고 그만큼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았죠. 저도 물론 그랬고요. 2년의 연애 끝에 상대방이 다른 여직원과 저 몰래 만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내 연애는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했고 헤어지고 나니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겠더라고요. 저는 오기로 버텼지만 상대방과 그 새로운 짝은 제 눈치를 보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력 손실이 오더라고요. 새로 직원을 뽑아도 바로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연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이 들어 절대 다시는 사내 연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싹싹한 동생이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바로 일할 곳을 찾아왔다던 남편은 어찌나 싹싹한지 오자마자 매장 직원들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님들도 좋아하셨죠. 홀어머니의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 대학교 보내주려고 돈을 모은다는 그 말에 기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매 실적도 좋고 직원들과 관계도 좋은 남편을 안 예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기에 주변에 항상 여자들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표가 날 정도로 뭘 하지는 않았죠. 그저 웃으며 친절히 인사하고 간단한 날씨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죠. 저는 그때 방통대에서 공부까지 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이 바빠 남편에게 크게 관심을 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며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고 일을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뒤늦게라도 그 꿈에 도전해보고 싶어 방통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정말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었죠.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난 여직원이 대학생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가 제 전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그 남자친구가 미안해. 그런데 확실히 대학생이라 그런지 말하는 것부터 다르더라. 그래서 끌렸어. 라고 하는데 머리에 징을 대고 울리는 것처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못 이룬 꿈을 이루자 했는데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벌지 않으면 집안 생활비 반쪽이 없어지는 거라 감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통대에 지원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도 바빠 피곤한데 저녁에 가서 공부를 하려니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학습관에 가서 하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죠. 적어도 40살 전에만 이루면 남은 제 인생의 날들은 제가 바라던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법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더군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29살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은 30 되기 전에 결혼한다며 소개팅이나 선을 본다며 성하더라고요.
저보고는 그러다 노처녀 된다며 얼른 서두르라고 하고요. 저는 방통대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연애고 결혼이고 하지 않겠다고 했죠. 꼭 졸업하고 아카데미 가서 작가가 되겠다고 속으로 100번도 더 다짐을 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고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회식을 했는데 남편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건우 씨 무슨 일 있어? 건우 씨 같지 않다 라고 했더니 매니저님 이라며 표정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있더니 매니저님 혹시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기에 네? 저는 외동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라더니 다시 담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형제가 속썩여요? 들어가요 추운데 라고 들어가려는데 여동생이 임신을 했대요 라며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동생 학비 된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더 놀랐죠. 게다가 이제 막 1학년을 마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어머, 그래서 결혼은 한대요? 라고 물었더니 남자는 못한다고 하고 동생이랑 엄마는 한다고 하고 그 집 부모님들도 하라고 한다는데 그 남자가 도망 다니나 봐요. 라고 말하는 남편의 눈에선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어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남편 곁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동생도 동생이지만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 그랬습니다. 어떤 여직원은 남편에 대해 건우 씨 진짜 아깝지 않아요? 인물 좋지, 매너 좋지, 성격 좋지, 다 좋은데 홀어머니의 여동생이라니. 게다가 효자의 좋은 오빠래요. 동생이랑 통화하는데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렇게 괜찮은 사람도 그렇게 큰 흠이 있다니. 한번 밥이라도 먹자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괜히 불안해서.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동생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하는 남편은 너무 힘들어 보이더군요. 건우 씨, 그래도 방법은 생길 거야. 동생 말대로 아이 낳고 학교 마쳐도 되잖아. 라며 위로를 했습니다. 동생도 언젠간 알겠지.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지. 동생 부럽다. 나한테 만약 건우 씨 같은 오빠 있었으면 난 정말 공부만 했을 텐데. 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서로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나누지 못한 말들을 그날 다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을까요? 그 후로 남편은 좀 더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마치 동생에게 하듯 대하며 가까이 지냈고요. 회식이 아니어도 따로 밥을 먹으러 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고는 짬이 안 나 매장에서만 인사하고 틈나는 대로 아는 체하며 지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뭔가 빠진 것처럼 말이죠. 남편이 다른 여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웃으면 마음속에 질투가 일기도 하고 남편이 밉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방통대 졸업 전까지는 절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 하면서 혼자 고고한 척은 다 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지 혼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표도 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마음조차 사치였습니다.
그걸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혼자서 어떻게든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저 같이 일하는 좋은 동생으로 잘 포장하려고 했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어려운 형편의 두 사람이 그저 사이좋게 지낸다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동료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졌습니다. 여름 시즌 상품 할인 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던 때라 또 다 같이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매니저님, 오늘 저 좀 보고 가세요. 라며 남편이 말을 걸더군요. 내심 기분이 좋았지만 괜히 주책 부리지 말자 싶어 진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 남편은 웃더군요. 혹시나 심각한 일인가 싶어 다른 직원들과 헤어지고 남편과 따로 작은 맥주집으로 갔습니다. 맥주가 나오고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있는데 매니저님, 이제 방학이라 시간 좀 나시죠? 라고 그러기에 네, 이제 2학기까지 하면 졸업이에요. 라고 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난다. 그럼 이제 한 학기만 더 참으면 저랑 데이트 해주실 거예요? 라며 더 크게 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속마음이 들키기 싫어. 건우 씨가 왜 나랑 데이트를 해요?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랑 해야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눈이 동그래진 남편은 제가 왜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건우 씨 좋다는 사람 많잖아요. 예쁘고 어리고 그런 여자랑 데이트 해야지. 라고 답을 하니 저는 매니저님이 좋아요. 매니저님이랑 데이트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저는 매니저님이 좋거든요. 이라며 활짝 웃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웃어버렸습니다. 아이처럼 웃는 그 웃음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둔 사람이 제가 좋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시험 기간에는 보온병에 감기에 좋은 차라던가 몸에 좋다는 약초 달인물을 담아와서는 마시게 해주더라고요. 목도리, 장갑, 양말까지 챙겨주고요. 소소하고 작은 감동들이 뭉쳐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했을 때는 새벽 꽃시장에 가서 직접 꽃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어주더라고요. 옛날 금메달 따면 걸었을 법한 크기로 만들어 온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저는 눈물이 날 만큼 웃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저는 웃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남편은 그거면 된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네 집이 원래는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고3이 되던 해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남자를 만나셨는데 그 남자에게 다 사기를 당하셨나 봐요. 겨우 방 2칸짜리 아파트로 이사 갈 돈밖에 안 남았는데도 어머님은 소비 습관을 못 고치더랍니다. 원래도 친정이 잘 살아서 어려웠던 적이 없던 분이라 아끼는 것 자체를 못 하신 거죠. 남편보다 3살 어린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더래요. 어떻게 겨우 고등학교 졸업은 했는데 도저히 대학은 못 가겠더래요. 그 돈까지 써버리면 정말 앞날이 캄캄하더랍니다. 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없으니 자신이라도 아껴야겠더래요. 주변 친구들은 집이 망했으니 불쌍하다는 식으로 굴고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군대에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면 그래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정신 차리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나 봐요. 휴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런 척 했는지 아니면 그때는 정말 겁이 나니 아껴 쓴 건지 모르겠지만 잔고도 있고 하더래요. 그런데 남편이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방을 쓰려고 정리를 했는데 명품 옷에 가방에 장롱 속에 있던 걸 본 거죠. 여동생이 다 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 것 반, 여동생 것 반이더랍니다. 은행 잔고는 텅텅 비었고요. 어머님은 얘, 그간 우리도 고생했잖아. 이제 너 제대하면 뭐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벌면 되고 건주도 대학 가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더래요. 그때 정말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아버님 생각에 그러지도 못하고 참았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호프집 서빙을 하는데 저희 지점장님이 보시고 데리고 오신 거죠. 인물이 좋으니 매장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밖에서는 웃었지만 집에서는 매일이 지옥이었답니다. 대학에 간 여동생은 매일 용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 어머님은 생활비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요. 금토일에는 밤마다 대리기사도 하면서 돈을 더 벌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만족할 줄 모르더래요. 그러다 사고가 터진 거죠. 여동생이 임신을 했다며 울고불고 하더랍니다. 남자는 연애만 하려고 한 건데 결혼까지 할 수는 없다고, 아이는 낳겠다면 돈은 주겠지만 자신은 책임 못 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제가 위로를 해주는데 그렇게 고맙더래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안 알아주는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 마음이 좀 풀리더래요. 다행히 남자 쪽 부모님이 결혼을 추진하셔서 여동생은 휴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동생 남편은 학교에 다니는데 여동생은 애 보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시부모님께 용돈 탔으니 답답하다고 징징거리는 건 여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까지 힘이 난다며 저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면서 저를 응원하고 챙겨줬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저는 아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하는 일은 뭐든 응원해 주시거든요. 미안하시대요.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간병을 아빠가 다 하셨거든요. 그러시느라 회사도 그만두셨죠. 엄마 병원비가 많이 들어 돈을 많이 쓰셔서 저를 풍족하게 키우지 못하셨다고, 해준 것 없이 잘 자란 아이라며 미안하다 하시죠. 그래도 아빠는 우리 지영이 편이라며 웃으시는 얼굴만 봐도 저는 힘이 났습니다. 아빠도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알았기에 저도 대학 포기하고 취업에 나선 것이었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제 취업에 실패하시면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박봉이다 보니 두 사람 생활비만 하더라도 벅차고 힘들더라고요. 빚도 있었거든요. 엄마 병간호 하시면서 아빠 몸도 많이 상하시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 먹을 반찬 한 번 빼먹으신 적이 없으셨죠. 엄마가 외가와 가까이 지내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이라며 아빠가 다 하셨으니까요. 엄마는 저에게 너희 아빠랑 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가 건강해서 다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 라고 하셨지만 아빠가 그만큼 노력하셨기에 저는 위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처럼 항상 저를 응원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더 생기니 정말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고민은 생겼습니다. 아카데미에 갈까? 좀 기다렸다가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에 가면 일을 그만두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 고민을 남편은 알았는지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서로 사정을 뻔히 아는데 무리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끼리 사진만 찍고 식은 올리지 말자. 자기 친척도 없다며. 우리 집도 그래. 그냥 혼인신고하고 그런데 들 돈으로 좀 좋은 집 구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단번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어머님과 아가씨는 예단을 못 받아서 서운하다 했지만 남편이 엄마, 그럼 우리 집 사줄 거야? 집도 안 주면서 무슨 예단이야. 그나마 생활비라도 받아 쓰고 싶으면 그냥 축하나 해. 라며 입도 못 열게 하더라고요. 눈만 내리깔고 입만 삐죽거렸죠. 그런 어머님과 아가씨 때문에 저희도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빠와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이제 아빠가 마음이 놓인다. 너무 좋은 사람 같아. 아빠가 우리 딸 시집가면 주려고 그동안 받은 생활비 모은 거야. 라며 통장을 주셨거든요. 제가 드린 생활비에서 반 정도 되는 금액이 꼬박꼬박 모여 있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딸이 주는 돈 다 저축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라면서 웃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양가 식당에 모여 단촐하게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어머니와 아가씨는 식당 수준이 어쩌니 저쩌니 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용히 먹고 가자 라고 하면서 저와 아빠를 챙기면서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매번 미안해 하면서도 어머니와 아가씨를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좀 다투게 되는 거죠. 매번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반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내드린 생활비보다 더 달라고 하시는 달이 많았고 아가씨는 남편 몰래 돈 좀 빌려달라며 저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저는 일단 그동안 모은 돈으로 등록한 아카데미 생활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제 꿈은 작가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제 글을 써서 책이 나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저기 원고도 보내고 그러다가 각색도 맡아 하게 되면서 글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원고료를 받아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에게 입금하기였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동안 남편은 낮에는 택배, 밤에는 대리기사를 하며 돈을 벌어 제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그때 200만 원인가 받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냈습니다. 남편은 전화로 울면서 마누라 고마워. 와, 나 부자네. 라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 하나로 좋았죠. 오늘은 대리운전 하지 말고 들어와.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라고 끊고는 저도 울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요. 아빠에게는 다음날 작은 선물을 사서 갔습니다. 출퇴근할 때 쓰시라고 백화점에서 장갑을 사서 갔는데 생각해보니 아빠가 처음으로 끼시는 브랜드 장갑이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브랜드에서 뭘 사본 기억은 없지만 아빠 것도 사본 게 처음이라는 생각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딸이 백화점에서 일하고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는데 번번이 할인 품목만 사갔지. 그런 고급 브랜드에서 뭘 산 게 처음이라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염치도 그렇게 돈이 좀 생기니 생기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 후로는 돈이 생기면 남편에게 보내고 아빠께 선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가씨는 남편이 알아서 하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일하느라 힘드니까 내가 반찬 좀 가져다 줄까요? 라고 하기에 웬일인가 싶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먹다 남은 듯한 반찬들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지도 않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반찬 챙겨줄게요. 언니 글 쓰느라 바쁘다면서요. 그래도 집에서 하는 일이니 메인 요리는 해먹을 수 있죠. 근데 나도 그냥 해줄 수는 없고 라기에
반찬값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당황하는 기색도 없더니 그렇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화도 났지만 참으며 오는 만큼 주면 될까요? 이 정도는 반찬 가게에서도 돈 안 받고 주겠어요, 아가씨. 라고 하자. 아니, 내가 여기 오는 차비도 생각해야죠. 이거 우리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라 식재료도 다 고급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시댁에서 받은 반찬을 저에게 팔겠다는 거네요. 안 사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지 말아요. 어차피 먹지도 못하겠구만. 뭐하러 힘들게 챙겨와요? 아, 아니다. 10,000원 드릴 테니 받으려면 받으시고 안 받으려면 다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언니 돈 번다면서요. 이렇게 쪼잔해서 무슨 글을 쓰고 작가가 되겠어요? 마음 좀 넓게 써요. 하더니 돈을 챙겨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전화를 해서 건주 다녀갔다며? 반찬 챙겨줬는데도 언니가 안 반기더라며 서운해하더라. 라고 하기에 자기야 와서 봐. 반찬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보고는 한숨을 쉬더니 미안해 라고만 하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또 부글부글 속이 끓어 인상이 안 좋죠. 그래도 처음처럼 그 마음을 밖으로 내뱉으며 싸우기는 싫어 인상만 썼습니다. 그러면 남편과는 안 싸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글도 잘 쓰고 집안도 좋고 저보다 어린데도 이미 등단하거나 메인 작가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가 죽어 있는데 같이 아카데미 다니고 보조 작가도 같이 하던 친구가 언니, 나 인터넷 소설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이라고 하니 구독자들 많으면 돈이 좀 된대. 대중문학 범위도 점점 넓어지잖아.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내가 살고 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영화된 것도 인터넷 소설이 원작이라잖아. 일단 가서 해보려고. 언니도 형부 고생한다고 속상해 말고 한번 해봐. 언니가 나보다 더 잘 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거든요. 일평생 내 글은 못 쓰고 마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다 너무 피곤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일단 원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평가가 괜찮았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었지만 그건 자리 잡고 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점점 수입도 더 생기고 기존의 일들을 줄이고 제 작품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명이기는 해도 제 이름으로 작품이 생기는 거죠. 연재도 일주일에 1회 하던 것을 2회씩 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남편에게 대리라도 그만둬 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점점 더 많이 생활비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이를 갖자 했었는데 더 늦으면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다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라며 울먹거리더라고요. 당신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당신이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좀 편해지자. 예쁜 아이 만나려면 몸 먼저 만들어야 해. 라고 하면서 대리운전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먹으면서 와, 퇴근하고 또 출근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나 이래도 돼? 라고 하기에 그래도 돼. 나도 당신이랑 있으니까 좋다. 글도 더 잘 써질 것 같아. 라며 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용돈 보내드리고 어머니께는 생활비 보내드리고 저희 생활비하고도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기에 식사 준비를 하며 나가는데 오늘따라 몸이 무겁다. 왜 이러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휴일에 병원 좀 가자. 안 그래도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쿵 소리가 나더군요. 돌아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코피까지 흘리는데 너무 피가 나 저는 놀라 달려갔지만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놀라 울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극심한 과로로 무리를 해 젊은 남성임에도 쓰러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의식이 돌아와 봐야 알겠지만 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오신 어머님께서는 젊은 애가 그거 좀 일했다고 쓰러지면 어쩌니? 아휴, 대대로 가족력인 건지. 얘, 건우 쓰러졌다고 내 생활비 안 보낼 생각은 마라. 그래도 내가 건우 엄마잖니. 라고 하는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걱정은 마세요. 보내드릴게요. 대신 병원에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건우 씨 깨어나면 연락드릴게요. 건우 씨한테 이런 소리 들릴까봐 걱정은 안 되세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얘, 내가 그 돈 받아 쓴다고 온갖 서러움은 다 받는데 그런 말도 못하니? 들리면 어쩔 건데 억울하면 일어나서 쫓아오라고 해. 라며 가버리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무리를 할까 걱정이 되셨는지 출근하시는 길이나 퇴근하시는 길에 들러 잠깐 쉬어. 아빠가 황서방 곁에 있을게.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라며 교대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잠깐 나가 걷다 들어오고는 했죠. 일을 쉴 수 없으니 병원에 노트북 가지고 가 남편 곁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아빠는 남편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듣고 답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모습에 제가 가까이가 자기야 대답 좀 해줘라. 우리 아빠 혼자만 이야기하니까 재미없잖아. 라고 했더니 아빠가 웃으시며 황서방은 다 듣고 있어. 사람 청각이 가장 못 쉬고 활동한다더라. 대답은 못해도 다 듣고 있지. 내 얘기가 재미가 없어도 도망도 못 가고 듣느라 힘들게 다. 그래도 자꾸 이야기하면 뇌 활동이 좋아져서 대답하며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하며 남편 몸을 닦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당신 다른 몸 상태는 다 좋대. 그러니까 엄살 그만 부리고 얼른 일어나. 그동안 못 쉬고 일한 거 한꺼번에 몰아쉬느라 그래? 미안해. 내가 자기 힘든 거 알면서 너무 고생시켰지? 이제 내가 다 할게. 나 수익금 더 늘었어.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는 가끔 반찬이라며 싸우더라고요. 물론 무상은 아니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생활비 계속 보낸다면서요? 나도 좀 도와줘요. 시부모한테 용돈 탔으면서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언니도 참 인색해요. 언니가 그러니까 오빠가 무리한 거겠죠. 라며 부하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아가씨를 끌고 나가 아가씨, 아가씨도 병원 오지 말아요. 지금 오빠가 쓰러져 누워있는데 돈 타령이에요? 이 사람 불쌍하지도 않아요? 다 듣는데요. 이런 말도 다 들린대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아요. 반찬은 도로 가져가요. 라며 쫓아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러다 엄마처럼 제 곁을 떠날까봐 겁이 났지만 저는 매일 웃으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글이 잘 안 써지면 자기야 일어나서 소재 좀 줘봐. 자기랑 더 놀고 싶어서 내가 글이 안 써지네. 라며 투정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글이 써지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알려주는 것처럼요. 수익금은 점점 더 들어왔습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제게 불행은 더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밤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다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아빠 사고 소식을 듣고 급한 대로 아가씨에게 전화를 해 아가씨,
미안한데 저희 아빠가 사고를 당하셔서요. 와서 오빠 좀 잠깐 봐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언니, 병원 오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정도는 감당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난 몰라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술 마셨어요. 라며 끊어버리더군요. 어머님은 아예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제가 동동거리자 옆 환자분 보호자께서 세댁 얼른 다녀와요. 내가 다 안쓰럽네. 걱정 말고 다녀와요. 별일 없을 거야. 이럴 땐 아버지한테 가야지. 라고 해주셔서 아버지께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자기야 미안해. 그런데 아빠가 얼른 다녀올게. 라고 갔습니다. 여차하면 아버지와 남편을 한 병실에 입원시키고 제가 간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는 슬픈 와중에도 남편 걱정에 다시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데 3일장 치르는 동안만 일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 나도 사정이 있어요.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아니면 한 200만 원 정도 줘요. 그럼 또 모르죠. 라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실에 전화를 해 상의를 드렸더니 간병인을 연결해 주셔서 저는 아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장례 손님이라고 해봤자 같이 경비일 하시던 아저씨들과 아파트 관리실 사람들 뿐이라 너무 외롭고 쓸쓸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이 같이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도 아빠 장례 용품들은 제일 좋은 것으로 해드렸습니다. 겨우 그런 것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경비일 그만두시라고 생활비 보내드린다 해도 내가 아직 사지육신 멀쩡한데 왜 너한테 생활비를 받아? 아빠는 됐어. 너나 더 좋은 거 먹고 일해. 라며 웃으시던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정말 폭포처럼 흐르더라고요. 어머니와 아가씨는 생색을 내려왔지만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대충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남편에게 가본다거나 남편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하지도 않더군요. 조이금으로는 둘 다 5만 원씩 했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께 생활비를 그렇게 보냈는데 조이금을 그 정도 한 걸 보자니 기가 찼습니다. 그저 저런 인간들이구나 하며 삭혔습니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며 장례를 마치고 남편의 병실로 돌아갔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쌓였던 서름이 확 터지더라고요. 자기야, 얼마나 잤는지 알아? 벌써 4개월을 잤어. 아빠는 잘 보내드렸어. 그런데 자기 없으니까 잘한 건지 모르겠어. 나 이제 아빠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둘 거야? 얼른 일어나라 제발. 자기가 일어나서 나보고 수고했다고도 해주고 아빠 보내드린 곳에 가서 장례 때 못 와서 죄송하다고도 해줘. 응? 얼른 일어나 이 잠꾸러기야. 일어나면 이제 내가 자기 몸에 좋은 거 다 챙기고 먹여 살릴게. 나 진짜 이제 그럴 능력 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라며 속삭이면서 몇 번을 목이 메어 못 참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옆 환자 보호자분이 그 집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정말 와보지도 않더라. 나는 혹시나 와서 들여다볼까 했지. 어쩜 섹시한테만 맡겨놓고 그래. 게다가 상당한 사람한테.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시집 식구들이 영 못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보호자님께 그저 웃어 보이고는 남편에게 진짜 아가씨랑 어머니는 돈밖에 모르나 봐. 어쩌면 사람들이 그럴까? 자기 얼른 일어나서 혼내줘. 라며 이르는 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간절한 마음을 실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마음이 남편에게 닿았나 봅니다. 쓰러진 지 5개월 만에 남편에게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뜨고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짓을 하고 딛고 앉을 수 있게 되더니 걷고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죠. 깨어나고도 3개월이 걸려서야 목발을 짚고 병원 복도를 오고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죠. 시댁에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남편도 원하지 않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뇌 기능에 문제없이 이렇게 일어난 자체가 기적 자체라고요. 보호자 아주머님께서는 친정아버지가 보내주셨나 보다. 돌아가서 딸 호강시켜주라고. 새댁이 혼자 고생 많이 했어. 알지?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빠 이야기에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니 퇴원 후 가장 먼저 아빠 납골당에 갔습니다. 가서는 말도 못하고 울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만 하고요. 그리고도 남은 재활을 근 1년 동안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전처럼, 아니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재활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전보다 더 저를 챙겼습니다. 제가 고생한 만큼 보답을 하고 싶다고요. 우리 능력 있고 착한 섹시 덕에 내가 살았는데 잘해야지. 나 같은 게 이런 훌륭한 섹시 만난 건 진짜 행운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글도 더 잘 되고 제 작품이 웹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다른 작품들도 인기가 많아져 광고도 들어와 수익은 전에 비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생활비 계속 보내주냐고요? 아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전화번호 차단하고 연락 딱 끊었죠. 그랬더니 병원으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저와 옆 보호자님이 인간도 아니라고 어딜 찾아오냐고 하자 다시는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 재활을 더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찾아간 곳이 어머님과 아가씨 집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집도 이사를 하느라 찾아오지도 못했고 전화도 차단을 해놨으니 통화도 못했겠죠. 아빠 장례 때 했던 걸 생각하면 더한 것도 하고 싶은데 남편을 봐서 참았습니다. 남편은 제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벼르고 있었는지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이 그러고도 내 엄마고 사람이야? 내가 그러고 있으면 안타까운 척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야. 내가 몰랐을 것 같아? 꿈꾸듯이 다 들리더라. 이 사람 없을 때 뭐라고? 차라리 죽지 그랬냐고? 그러면 보험금이라도 나온다고? 이제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그동안 그만큼 보내준 생활비면 당신이 나 낳아준 값 다 치렀어. 다시는 우리 찾지 말고 돈 달라고 하지 마. 지금처럼 연락 없이 살아. 라며 다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가씨네 가서는 다짜고짜 아가씨 뺨을 때리더니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사람처럼 사는 척 하느라 애쓰지 마라. 라며 노려보더라고요. 아가씨는 놀라서 뺨을 부여잡고 오빠! 라며 소리치더니 미쳤어? 언니가 뭐라고 했기에 오빠가 이래요? 라며 제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내가 들었어. 진짜 귀는 들리더라. 엄마랑 너랑 죽을 거면 빨리 죽으라고. 이 사람한테 보험금 뜯어내자고 하는 거 다 들었어. 다시는 나한테 오빠라고 하지 마. 그동안 뜯긴 돈은 지금 이 따귀 값인 줄 알아라. 라며 따귀를 한 대 더 올려붙이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어머니와 아가씨의 반응이 똑같더라고요. 왜 정신 차리고 연락을 안 했어? 알았으면 내가 라면서요. 모전 여전이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아예 연을 끊고 남편과 아들 하나, 강아지 셋을 데리고 지방 소도시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펜션을 같이 하는데 저는 글 쓰고 육아하고 남편은 강아지 키우고 일을 하죠. 도시 생활처럼 바쁘진 않지만 너무 심심하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 소설을 책으로 만들기로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책이 좀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가씨 남편이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면서 시부모도 내팽개치고 사는 작가 부부라고 글 올린다며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발 그래라. 그래야 나도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벗겨먹었는지 알릴 것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는 연락이 없네요. 지금까지 남편의 가족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남편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렴 다 좋습니다.
아이 잘 크고 남편 건강하니 행복합니다. 일도 잘 풀리고 매일 예쁜 풍경 보며 눈을 뜨는 생활이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나이 들어 호호 할머니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저보고 자기가 하루만 더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걱정 말고 늙으라고요. 항상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 않고 나이 들어 보려고요. 나중에 엄마 아빠 만나면 덕분에 잘 살다 왔다고 할 수 있게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가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정신없이 제 이야기를 했는데 속이 좀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